제 44포인트입니다.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는 안 풀어보고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시험에서 풀 수 있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명하고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한 문제 또는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정리할 문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론도 정리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4포인트요.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죠. 우선 대표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거나 섞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89조 조항을 우리가 조문을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 그러나 이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이죠. 정관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문항으로 자주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꼭 암기를 해둬야 될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 각각 대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인의 대표이사 중에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인의 대표이사 중에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고 공동 대표이사가 능동 대표를 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동 대표 이제 지배인의 경우는 수동 대리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 대표이사 중에 1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법률을 행위를 하면 그거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요게 이제 208조 제2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항, 2항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대리와 대표에 대해서 뭐 우리가 꼭 많이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을 이론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삼각형을 잘 못 그려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 삼각형. 이제 꼭대기에 이제 본인 회사가 있고 요쪽에 이제 대리인 대표가 있고 요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상대방하고 거래하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리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을 두는 겁니다. 상업사용인. 그러면 이제 상업사용인이 대리인의 경우는 요 상대방과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요. 그러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대리인의 행위는 따로 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기속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표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사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사원,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거래를 행위를 하죠. 법률 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회사에게 교속되는 게 아니고 요 대표 차원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행위가 되고 이론적이라는 그 얘기죠. 효과도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와 대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리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48조에서 비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다. 49조의 경우, 50조의 경우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올 수도 있는 독자적인 문제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대리와 대표의 관계,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대표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이론적이다, 이원적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요. 시험에서 뭐 대리가 어떠냐, 대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리 대표를 기억해보고 209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지배인 그러면 그 지배인의 법률 행위 우리가 이제 11조에 보면은 지배인은 그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1조 1항에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걸 이제 준용하는 겁니다. 대표 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대표 사원에 대한 대리권에 대한 선의 전벽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 209조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에 준용하니까 대표이사의 경우도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회사 영업입니다. 전부 다 좀 더 크죠.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다. 지배인은 그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객 대리권에 대한 제한,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점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210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10조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210조는 여기 이제 여기 설명을 좀 보면은요. 그 다섯 번째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에 관한 업무 집행의 대표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요게. 대표이사, 대표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에 대해서 대표 사원과 연대해서 회사는 대표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 이제 210조의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 통상 이제 대표이사의 불법, 요거 업무 집행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요거를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는 회사의 불법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회사는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그냥 조문을 좋아하니까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에 관한 일환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210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 210조까지 우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386조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총해서 선정할 수 있다. 20년, 23년도 그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대표이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동안에 이제 섞어서 나왔잖아요. 23년도에도 대표이사, 이사회 이렇게 나왔고 대표이사 집행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섞어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 대표이사 독자적으로 2022년도에는 대표이사의 권한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섞어서 이제 우리가 공동대표이사도 같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대표이사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섞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별표 두 개 정도에 세 개 정도까지는 안 가도. 그래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고 하면은 수인의 대표이사 각각 대표권을 행사하지만 공동대표이사를 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공동 대표권을 이제 행사한다. 공동으로 이제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 이제 이양 2번, 3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고 하면 공동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원칙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그 각 대표 각각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동 대표이사가 있으면 공동으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는 공동으로 대표한다. 우리가 이제 공동 지배인 공동 대표이사 모두 이제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를 할 때 이제 공동 대표를 두면은 이제 2인이면 2인이 같이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3인이면 3인이 같이 법률 행위를 하는 능동 대리의 경우 능동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수동 대표의 경우는 상대방이 우리가 그 지배인에게 한다든가 공동 지배인 중에 하나에게 한다든가 공동 대표에게 한 사람에게 한다라고 해도 회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거 이제 뒤에서 좀 나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부분이에요. 3에서 공동대표한다. 공동대표를 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1인에 대해서 일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12조 우리가 2항에서도 공동지배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화의 경우에 지배인에 대해서 한 행위, 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한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두 명 이상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 공동대표의 경우도 두 사람 이상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해도 회사에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대표이사 회사의 영업에 관해서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의 제한은 선의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11조 1항 그 지배인에 대한 부분이고 11조 이제 3항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죠. 지배인에 대한 제한은 선의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이렇게 설명을 주로 많이 나오는데 대표 사원의 불법행위 이런데 요게 이제 조문을 좋아하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조문 그대로 베껴서 같이 나올 수도 있죠.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불법행위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죠?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0조에 관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에 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조문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뒀어요. 요 조문을 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조문에다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그럼 대표이사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조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경우는 이제 이사를 대표이사로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7부터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를 회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를 없었음을 알았거나 악의거나 또는 중대한 가시들로 알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21년도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21년도 판례에서. 그전에는 뭐냐면은 비진이 의사표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중대한 가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과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회사는 이제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고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유효함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경과실의 경우도. 그런데 이제 판례에서는 그러한 욕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경과실. 이 경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굳이 왜 경과실이라고 자꾸만 내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과실, 중과실 이렇게 중대한 과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경과실을 잘 모르는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다가 이제 과실이 이게 경과실이냐 중과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과실 그러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중과실도 들어가고 경과실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과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과실, 중대한 과실 하면 중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과실 필요 없습니다. 경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판례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경과실의 경우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못하는 건데 경과실 있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유효함을 그죠? 내가 상대방과 거래했는데 내가 있잖아 경과실이 있어 모르는 데 대해서 이게 이제 이사의 결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데 대해서 경과실이 있어. 그럼 니네들이 책임져라고 얘기하면 이제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1, 2번에서 판례가 바뀌었다. 요게 이제 따끈따끈하잖아. 21년도에 나왔던 거니까 이제 우리가 23년도에도 22년도에 나왔고 23년도에 안 나왔고 24년도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요런 게 이제 답으로 고르는 경우 경과실의 경우에 그죠? 회사에 대해서는 부여다. 틀리는 거지.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다. 경과실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그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건 회사에 대해서 상대방의 경과실로 모르는 데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상대방의 경과실을 그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그럼 틀리는 거고 유효하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그 사항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놓은 게 뭐냐면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가로 4.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뭘로 나와요? 우리가 그 이사회의 권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재는 뭐냐면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경과실로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다. 틀리죠. 회사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대방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요 하나씩 다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이게 22년도에도 요게 이제 우리가 지배인의 선임 해임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요한 재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요거는 뭐예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사회 권한 사항이다. 잘 암기해둬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아 이거 이사회 권한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요거 이사회 거래를 거치지 않았구나. 그랬을 땐 뭐가 돼요? 중과실의 경우는 무효고 그죠? 상대방이 무효가 되니까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없고 경과실의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요게 나왔네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그죠? 이제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사의 권한사항인데, 그 상대방이 이사의 결의 부존재 사실을 경과실로 인지 못하는 그 거래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조문에서 이렇게 지문에서 22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따로따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으네. 22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헷갈렸네. 어쨌든 간에 요게 중요한 자산과 처분,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요것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권한이다. 누구의 권한이다?
이사의 권한이다.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94조입니다. 회사가 이사에 대한 요게 이제 394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간혹 가다 까다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사에 대한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와 회사 간의 소가 제기되는 거. 이사와 회사 간의 소라는 말이죠.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원래 회사를 대표해야 되는데 이사 등이 대표이사가 이사하잖아요. 이사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그 소에 관해서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한다. 회사가 우리가 대표소송 등을 제기했을 경우에 소수주주가 하면 이제 소수주주가 되겠지만 회사가 이제 대표소송 등을 제기했을 때 요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사와 회사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나오는데 근데 요게 이제 2항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감사위원회 위원회소,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제 이사이기도 하고 그죠? 감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둔 거예요.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이사인 경우인데도 당사자인 경우에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대해서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런 경우에 그럼 틀리는 거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것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22년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대해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표현 대표 이사입니다. 독자적인 어떤 표현 대표 이사가 뭐 뼈저리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현 대표 이사도 우리가 처음에 나온 적은 있지만 조문만 좀 잘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그 외관이 존재하는 거죠.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죠? 여기서 이제 이사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다수결과 판례는 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표현 대표이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하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건 이제 표현 대표이사의 경우도 상대방이 악의 표현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악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 대표이사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요거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이제 선의 제3자의 경우만 그죠? 대표이사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 선의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조문을 좀 기억해 두고요. 요건 이사지만 이사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다수결 판례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 용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묵시적 승인이죠. 그래서 이제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공표현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알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뭐 상무이사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선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선의, 악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는 제3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선의의 제3자를 보지 않는 거죠.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선의 제3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악의로 보는 거죠. 선의 제3자를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수결에 따르면 회사가 책임지는 표현 대표이사 행위는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 지배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판상 행위에 우리가 재판상 행위에 권한이 주어지는 건 지배인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상 행위에 뭐예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지배인과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표현 대표이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표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학설이고 우리 학설의 다수설의 견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학설의 다수설의 견해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판례는 재판상의 행위의 경우에서도 재판은 이제 한 행위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이제 이사인 단순한 이사가 이제 한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이 판례가 70년대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행위에는
우리가 표현 대표이사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잘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및 다수설에 따르면 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상무라고 칭하면서 대표권은 생활을 한 이제 이사가 아닌 경우다 이런 얘기죠.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가 아닌 자도 지배인이 상무라고 칭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된다. 판례와 다수설은 표현 대표이사가 이사야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문 조문하고는 좀 다르다. 395점. 자,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더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판례에 의하면 외관에 대한 회사의 기책 사유에는 회사가 그러한 명칭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허용한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명시적 승인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시적 승인은 물론이고, 여기 허용한 경우는 명시적 승인,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경우, 그죠? 그다음 소극적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명시적 승인과 그 소극적 승인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 10년에 나왔습니다. 15년에도 또 비슷하게 나왔죠.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명시적 승인, 묵시적 승인, 알고도 용인한 경우 묵시적 승인은 표현 책임을 질 수 있다.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거 표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대표이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나오면 맞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위원회 경우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는 이제 문제를 안 풀어보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